시간 치료법이 뭐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언제 먹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놀랍게도 대부분 약이 그래요. 타이레놀도 그래요. 근데 이 시간 치료법을 잘 적용하려면 우리 몸의 시간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외부는 오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시간은 오후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 치료법이 도입이 된다면 내일 내가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 이 시간에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AI랑 미적분학을 합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S 의생명수학그룹 그리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체육복 입고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뵈요. 그리고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채널 한번 나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사가 됐는데 교수님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재석도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어쩌하다 보니 그분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구하시는 게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제 의생명 수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의생명 수학.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죠. 의학, 생명과학, 수학. 그러게. 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겠다. 수학.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분야가 잘 융합이 된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자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수학자. 수학자인데 수학자이신데도 그래도 재밌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오신 주제가 AI도 들어가고 있고 막 미적분도 들어가고 있고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요 수식이고요. 그래서 AI에다가 미적분학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적분학을 더하면 예측 혹은 미래 요런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요거를 뭐 그냥 수식으로만 설명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 수식으로 지나면은 이제 그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의생명 과학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생명과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된 그런 예시를 가지고 이런 게 어떤 쓸모를 가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강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의생명 수학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보면 사실 핵심은 요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의학이나 생명 현상이 있으면 걔를 이제 수학이란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번역이 이상하죠. 이제 뭔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수학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컴퓨터 안에 이 생명 현상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뭐 실험도 하고 가상으로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무언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일이 하는 것이 이제 의생명 수학 분야입니다. 이게 의학이라는 거를 수학으로 번역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쪽 세상에 있는 말하고 이쪽 세상에 있는 말이 달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걸 뭔가 변경시켜서 여기는 변경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분석을 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렇겠죠. 사실 그 번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요새 뭐 챗GPT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0 아니면 1. 그래서 원래 컴퓨터가 무언가를 이해를 시키려면 수학으로 다 번역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와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생명 수학 분야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아마 형님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이분이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감수한 적 있어요. 진짜요? 그 책의 이름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그렇군요. 시장을
풀어버린 사람이라는 네, 네,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책을 제목 보고 진짜 야 진짜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아하, 네, 아니 네, 무슨 시장을 풀어 네, 이 네, 시장이 네, 네. 수업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보통은 솔브라는 표현을 수학 문제 풀 때 맞아요, 많이 쓰는 맞아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진짜 마켓에다가 풀죠. 네. 시장을 풀어버렸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버렸어요. 사실 이분 굉장히 유명한 원래 순수 수학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 하시다가 갑자기 헤지펀드 회사를 음.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하이어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그쵸. 순수 뭐 수학이나 수학. 혹은 순수 암호학 물리 뭐 이런 거죠. 거 하시는 분들 모아서 음. 정말 시장을 수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쵸. 근데 엄청 성공하셨죠. 이제 이 헤지 펀드가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미국 2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근데 돌아가시 한 10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사회 환원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환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거나 뭐 이런데 이분들은 이제 수학자답게 수학 연구소를 곳곳에 만드십니다. 아. 미국 곳곳에. 근데 이분이 만드시는 연구소의 특징은 이분이 생각하는 수학의 미래에 해당하는 연구소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수리생물학 연구소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뭘 몇 년 전에 만드셨냐 하면 그 제가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소를 동시에 4개를 만들었어요. 와. 노스웨스턴은 시카고에 있죠. 네. 그리고 조지아는 아틀란타에 있죠. 어. 하버드는 그 보스턴에 있죠. UC 얼바인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또 위치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다가. 네, 4군데 동시에 통이 커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수학의 미래다. 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연구소를 만드셨고, 그럼 어떻게 알고 교수님은 딱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게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이분도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뉴욕에도 맨하탄의 한가운데 빌딩 하나를 또 그래서 한번 작년에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요 의생명 수학이라는 분야가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수학 분야에서는 수학의 미래 중에 하나로 굉장히 핫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네. 분야입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금융수학과 관련돼서는 연구소를 안 만드셨어요. 아, 네. 네. 자기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드릴 이야기는 그럼 도대체 의생명 수학이 뭐냐? 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수학들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분과 적분. 그쵸. 그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미분과 적분은 이제 들으시는 분의 저항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그쵸.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한번 제가 1분 안에 1분 안에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연 1분 안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요. 네. 수학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항상 그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가 움직이는 거죠. 증가하고 있죠. 아하. 왜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x는 늘어나니까. 거리는. 그쵸? 근데 옆에 보면 dx 나누기 d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그 미분입니다. 좋아했던. 네, 미분인데 그럼 이 미분이 뭐냐? 이 dx dt를 보통 이렇게도 적을 수 있거든요. 델타 x, 델타 t, 이걸 사실 dx dt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d가 뭐냐면 difference거든요. 아, 차이. x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아하. 그리고 t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시간으로 나눴어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뭐죠? 속도. 네. 그래서 미분은 사실 속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계기판에 보면 속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에. 그게 미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미분은 끝이 났습니다. 금방 됐네요. 네, 미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간이 요렇게 주어지면 이제 미분이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속도가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1만큼 지나면 이 자동차는 얼마만큼 움직였을까요? 10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3만큼 지나면 30. 3을 곱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10만큼 지나면 100. 100. 그다음 시간이 t만큼 지나면 t. 10t가 되겠죠. 10t. 그렇죠. 그래서 x는 10t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분이 뭐냐 하면 미분이 주어졌을 때 원래 x를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네. 별로 네.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교수님 저기 홍진경 채널에도 나가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쉽습니다. 미분 그쵸. 적분 네네. 충분히. 저는 아무튼. 홍진경 씨도 이해시킬 수 있다. 미분 적분 문제를 풀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사실 그때 유재석 님도 이걸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앞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뒤에 시간템을 잘렸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미분과 적분을 우리는 왜 배웠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문제 푸는 것만 열심히 배웠지 이걸 왜 배웠는지를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수학의 모든 끝이 문제가. 좀 되게 쓸쓸하거든요. 그쵸. 미적분학이 고등학교 수학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수학을 좋든 싫든 12년은 대충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12년 동안 배우는 수학은 그 중에 한 80%는 제 생각에는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 미적분학을 안 배우고 졸업을 하면 수학을 왜 배웠지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극한, 수열, 함수 그쵸. 등등등은 미적분학 배우기 위해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적분학 선택을 안 하면 쓸모가 없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적분학을 선택을 했는데도 좀 끝이 찝찝해요. 왜 배웠는지를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형님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를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영화를 봤는데 네. 결말을 안 본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결말을 그래서- 봤는데 결말이 왜 네.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네네. 내비게이션을 쓰면 보통 숫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네. 보시죠. 그리고 도착, 시간. 예상 시간, 그리고 남은 거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숫자가 있거든요. 네. 형님은 이 숫자 세 가지 중에 뭐에 제일 관심이 보통 가세요? 보통 저는 이제 시간 얼마나 그렇죠. 걸리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강연 가서 해보면 대충 95%는 여기에 손을 들어요. 네. 그리고 남은 거리랑 속도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속도에 손 드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과속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도착 시간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남은 거리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죠. 하죠. 지도 가져와가지고 네네. 재면은 되죠. 네. 속도는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측정 할 수가 가능하죠. 하시죠. 류현진이 공을 던지면 스피드건으로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요. 네네. 그럼 얘는 측정이 되고 되고 도착 시간은 측정이 돼요.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보통 측정이 되는 데이터를 보통 우리는 쉬운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쉽다.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데이터를 좋아해요.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죠. 쉬운 데이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속도랑 남은 거리는 쉬운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도착 시간은 어려운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는가?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어요. 미적분을 통해서. 그렇죠. 아까 속도가 주어졌을 때 네. 적분을 하면 미래에 어디 있을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분이란 걸 우리가 왜 하냐 하면 속도는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데이터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적분을 하면 어려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계속 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지점부터 우리가 가는 그 거리 사이에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에 속도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속도가 상수지만 사실은 속도가 우리가 10으로 가진 않잖아요. 항상 똑같진 않죠. 그렇죠. 현재 출발 지점부터 도착 시간까지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그 아래 면적이 뭐라고 배웠죠? 적분이라고 거리. 배웠죠. 적분. 네, 맞아요. 그래서 적분하면 요 10t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언제 계산해 도착할 주는 거라는 거죠. 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학을 왜 배우느냐?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기울기 구하고 면적 구하고 뭐 부피 구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시대의 미적분학의 의미인 거고 현대적인 미적분학의 의미는 쉽게 측정한 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네. 미적분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네. 훨씬 더 우리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네.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를 이용해서 모르는 그렇죠. 미래에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이 기본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헤지 펀드에서 투자 예측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식들이 다 이 미적분학 수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나름 그분들의 뭔가 수식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예측하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네. 그래서 마켓을 솔브하겠다. 그러니까 솔브하겠다, 풀겠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러니 돈도 많이 벌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간단한 수식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실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우리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제고 네. 제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방송을 가면 항상 보여드린 예제이긴 한데 네네. 또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형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네. 우리 몸에는 이제 정상 세포가 있잖아요. 네. 이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두 개로 항상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피부가 분열, 세포 분열. 그렇죠. 피부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돼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그 정상 세포가 세균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B가 R로 바뀌어요. 그렇군요. 근데 감염된 세포는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네네. 빨리 찾아서 공집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없앱니다. 없애버려요. 네. 자, 그러면 정상 세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또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된 애는 죽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X축이 시간이고 네. Y축이 이제 정상 세포 수인데 의 개수. 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세포 분열하는 속도와 감염되는 속도 그리고 감염된 애가 얼마나 빨리 죽느냐 요 세 가지의 함수로 표현되겠네요. 와, 역시 훌륭합니다.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K1이란 게 얼마나 요 정상 세포가 분열되는지에 분열되느냐. 되는 거고 K2가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분열이 더 많이 된다. 그렇죠. K1이 훨씬 감염되는 커요. 것보다.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반대면요? 그럼 죽겠죠, 곧 있으면.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비슷하면 약간 뭐 요런 느낌. 그렇죠. 이게 되게 합리적인 접근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대충 요런 느낌 맞습니까? 네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전통적인 생명과학의 접근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상수 교수님 여기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상수야 그렇니? 네. 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생명과학 방법인데 네. 이제 수학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를 이건 생명과학의 언어잖아요. 네네. 수학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럼 번역을 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군요. 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생명과학의 언어는 요거고 네. 방금 배우셨던 미적분학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수학으로 되는 거예요. 번역하면 네.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한국어 왼쪽에 넣으면 영어가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숫자기 뭐가 뭔지 하는 것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그 수학 잘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글처럼 읽히는 분들이 글처럼 있어요. 읽히는 거예요. 그냥 글처럼, 언어처럼.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걸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자, B는 정상세포 수잖아요. 정상세포 수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미분하면 아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니까 얘는 정상세포 수가 변화하는 속도예요. 그럼 왼쪽 끝났죠? 그렇죠. 그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보면 K1이 아까 얼마나 빨리 속도죠. 분열하는 그 속도 그쵸? 상수니까 K1이 있는데 거기 B가 곱해져 있어요. 왜 곱해져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랑 한국 중에 어디가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요. 왜? 커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100마리 있을 때랑 1000마리 있을 때랑 시간 지나면 언제 많이 증가할까요? 1000마리 있을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 몇 마리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몇 마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이거 두 개의 합이라는 곱이라는 거죠. 말 되죠? 네. 근데 보면 또 두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재미난 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예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네. B 입장에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감소니까 음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리고 감염된 세포 입장에서는 이게 증가니까 똑같은 거라도 플러스인 겁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됐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건 K2가 있는 건 오케이인데 네네네. B랑 R이 곱해져 있네. 왜 곱해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감염이 되려면 네. 둘 다 있어야만 되죠. 아. 왜냐면 B가 하나만 있다고 1억 되는 게 되고 R이 아니라. 0이면 감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B도 0이고 R은 세균만 많아요. 그럼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곱에 아하.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확률은 두 집단의 곱이다. 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곱인 거고 마지막에 여기 K3R을 빼주는 이유는 K3가 일어나면 감염된 세포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고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미분식을 적분을 하면 네. 뭐가 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적분하려면 좀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챗GPT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요. 풀어줘. 네. 너무 좋은 세상이 됐죠. 네. 실제로 풀면 그리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예측한 거거든요. 뭘 하고 있죠? 파란색이 정상세포 수고 빨간색이 감염된 세포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했다가 늘어났다 그러네요. 뭘 하고 있죠? 진폭이 있네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K1, K2, K3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세 케이스 나눴었잖아요. 네네. 항상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는데 진폭이랑 주기만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죠. 우리 아까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데 아니 원래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 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네. 계속 늘어나서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세균이 많아지는 것도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게 줄어드는 속도로 줄어드는구나. 맞아요. 계속 늘어나지 않는구나. 맞아요. 정상세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균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서로 막 세균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죽이고. 그렇죠.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세균이 줄어들만 하면 또 증가하고 줄어들만 하면 또 증가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정상인 여기를 코로나 걸린 사람 인구 비슷해요. 정상인은 계속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상인이 코로나 만나면 코로나 감염되죠. 코로나 감염된 사람은 격리되죠. 네. 이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땠었나요? 계속 감소했었나요? 그렇죠. 사라질만 하면 또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실 현상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사실 초반에 모든 정책을 세울 때 약간 이렇게 될 거라고 뭔가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충분히 이런 거라는 걸 사실 생각하고 뭔가를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예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근데 이걸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걸 떠올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미적분학을 이용하면 직관을 넘어선 걸 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랑 실제 현상이 다른 것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짐 사이먼의 얘기로 넘어가면 짐 사이먼도 아마 이렇게 수식으로 바라다 보니 그냥 금융에 뭔가 지식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길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은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오신 게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 네. 처음에는 짐 사이먼이 솔브라는 표현을 쓴 게 좀 네. 너무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표현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빠지는 거죠. 그렇죠. 뭔가 상호작용이 또 생기는 거죠. 상호작용이 안에서 뭔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 낙관론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비관론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뭔가 비교해 보면 그런 게 있죠. 이게 합쳐보면 뭔가 낙관론자가 증가하면 비관론자가 증가해서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네네. 감염시키고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사이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금융시장에 비해서 이런 시스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의 직관은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금융시장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와서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공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럼요. 금융시장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몸풀기였고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진짜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요 서케디안 리듬이라는 분야인데요. 네. 서케디안. 리듬이고 그 라틴어에서 온 거고 썰카는 about이고 DM은 day란 뜻이거든요. 하루에 대해서 이런 거네요. 대에서일 수도 있고 about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죠. 관하여? 약, 약. 대략. 대략. 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어떤 주기적인 현상이 있는데 아하. 그 주기가 대략 아하. 하루인 것을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서케디안. 그래서 about day 리듬, 대략 하루인 리듬을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르고 네. 그 번역을 누군가가 이제 이걸 생체 리듬으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했던 약간 바이오리듬 이 느낌이 들어서 맞아, 사실 맞아.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네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일주기 리듬인 것 같아요. 일주기 리듬. 하루 주기 리듬. 네. 네, 하루 그래서 주기. 네, 하루 주기 리듬이 저는 사실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형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루 주기 리듬을 갖는 현상이 뭐가 있어요? 자는 거. 그렇죠. 보통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일단 거. 가장 그쵸. 대표적인 서케디안 리듬이고 맞아요. 또 다른 건 이제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뭐 그래서 24시간 주기로 반복하는 것들은 다 서케디안 리듬이에요. 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이고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때문에 요런데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몸속에 다양한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호르몬도 사실 24시간 주기의 리듬으로 바뀌고 있어요. 호르몬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멜라토닌이 거의 원래 없어요 우리 몸에. 근데 밤 10시 정도 되면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7시 되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사실 저게 이제 형님이 규칙적으로 졸린 이유예요. 졸린 밤이 이유죠.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졸리게 만들어서 잠자게 만들고 아침에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깨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면 이제 이게 한국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느껴지는 시차 거고.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호르몬. 그렇죠. 성장 호르몬. 아하. 근데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다. 언제 나옵니까? 밤에 나오는 거네요. 밤도 딱 초반에. 초저녁. 밤 10시에서 한 새벽 2시 사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키 크려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강한 빛이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독서하는 정도의 등은 괜찮고 그러니까, 예, 중고생 여러분들 이제 공부는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거 핑계 대고 공부 안 하시면 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네. 해도 되는데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호석 TV 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네. 그래서 키 다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것이죠. 이제 도대체 우리 몸의 시간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밤 10시가 되면 멜라토닌이 나올까? 처음에는 사람들 그냥 뭐 해지고 나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네. 사실 정말 그렇다면 그냥 해지고 나서 바로 나오는 거라면 미국 갔을 때도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시간처럼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시간을 알고 있다는 알고 거네.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갔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죠, 밤에. 그렇죠. 한국 시간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측정을 해보면 네네. 한국 밤 시간에 딱 나와요.
그 몸이 진짜 신기하다. 몸이 어떻게 시간을 알지? 그죠. 시계가 없는데 얘는. 그렇죠.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를 안 그러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시간 알고 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희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만나는 교차하는 시교차상핵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를 이제 제가 영상을 여기 딱 찍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면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 그게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좌신경이랑 우신경 교차하는 눈에. 뇌 한가운데. 뇌 한가운데. 네. 시상하부 안에. 그리고 저희가 시계예요. 네. 왜 시계냐면 여기를 찍어보면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네. 반짝반짝 하는 게 뭐냐면 피리어드란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찍어 놓은 건데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X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48시간이네요. 근데 한 번 오락가락이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24에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를 해요.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이든 24시간 안에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있으면 그걸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시계가 작동하는 이유는 그림자는 24시간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해시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옛날에 물시계도 사실 24시간 주기로 뭔가 반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뇌 한가운데는 스스로 이런 24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하지만 이제 동물에서 이 부분을 딱 잘라내가지고 네. 실험실에 놔두면 24시간을 계속 만들어내요. 스스로 빛 없이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계고, 요 시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24시간을 만들어내는데 죽을 때까지. 네, 엄청난 시계죠. 되게 그 신비로운 얘기네요. 네. 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필 또 24시간일까? 그쵸.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하고 또 맞춰서. 사실은 혹은 이게 영향을 준 걸까? 뭐 영향을 준 걸까? 뭐 이렇게 생각. 진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4시간 시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형님이 알고 있는 어떤 생명체든 박테리아부터 얘기하면 다 있어요. 그렇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거고.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아는 건 굉장히 이득이죠. 그러네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되게 재밌는 실험이 뭐가 있었냐면 요 생체 시계 유전자를 조작하면 24를 30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18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한 초파리를 그러니까 파리를 이제 24짜리도 있고 18도 있고 이제 36짜리 세 종을 다 만든 하루가 다음에 다른 애들인 거죠. 네, 이제 어떤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 이제 대신 이제 낮밤은 24시간으로 되도록끔 한 다음에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생존하는가. 결국 이제 24들만 생존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더 긴 애들도 있었고 짧은 애들도 있었겠지만 걔들은 결국은 이제 도태되고 이제 24에 가까운 오래 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18과 30은 어떻게 보면 고장난 시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계는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네. 내일 해가 언제 뜰지 미리 알고 해가 지고 뭐 이런 것들 미리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거죠. 시간 정보를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생체 시계가 아까 눈이랑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생체 시계는 요 24시간 시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눈은 이제 조절 버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이 우리 시계를 조절하거든요.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요 실험인데 네. 자, 여기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거든요. 쥐 한 마리를 케이지 안에 넣고 낮을 12시간 만들고 밤을 12시간 만듭니다. 네네. 그러면 쥐는 언제 움직이냐면 딱 밤 되는 순간 이렇게 움직여요. 왜? 쥐는 야행성이니까.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러네요. 딱 해지면 딱 그때 일어나서 활동을 막 해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돌리기도 하고 밥도 네네. 먹고. 근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잘 규칙적으로 하는 걸 본 다음에 얘를 그 낮밤 그 주는 걸 6시간 앞으로 당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차를 준 거죠. 네. 그럼 얘가 밤이 됐다고 바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네요. 언제 일어납니까? 원래 있었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시차 극복되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씩.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6일 지나면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옆에 조절 버튼이 하루에 1시간씩 움직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가시면 12일 걸리는 거죠. 아, 적응하는데. 네. 그래서 대충 뭐 중국 가시면 한 이틀 걸리는 거고, 뭐 인도 가시면 뭐 한 4, 5일 걸리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생체 시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만들어주는 장치랑 조절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의 생체 시계다. 생체 시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생체 시계는 또 신기한 게 요 조절 버튼이 하루에 빛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시계를 뭐 이렇게 뒤로 시침을 미룰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빛을 잘 보면 빨리 뒤로 갈 수도 있고 빨리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시차 극복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만든 앱이 요 인트레인이란 앱이고, 이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하신 앱인데, 요 앱에 이제 딱 키시면 이제 그 항공 스케줄을 집어 넣으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언제 빛을 봐야 되고, 뭐 언제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그러면 시차 극복을 한 서너 배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던 그런 앱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차를 이제 극복할 때 이제 쓰이는 앱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시차를 1년에 보통 몇 번 경험할까요? 시차를 시간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네. 해외에 몇 번 가십니까, 형님은? 자주 못 갑니다, 요새. 그렇죠. 네. 몇 번 가시나요? 많이는 안 가요. 한 뭐 1년에 한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차란 걸 경험할 경험이 그렇죠. 그냥 뭐 한 번 보통 정도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니까 그냥 뭐 몸에 해롭지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계를 사실 고장 내는 거거든요, 시체는. 근데 뭐 적응하는데 뭐 일주일, 2주이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공사에 운전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시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라는 건 언제 생기냐 하면 네네. 자야 할 시간인데 빛을 보면 그게 시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꼭 해가 빛을 떠서가 만드는 아니고. 그렇죠. 요거를 밤에 보면 시차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아, 그러네요. 혹은 이제 자발적인 교대 근무자들도 있죠. 밤새 게임하는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시차가 한 번 정도 있는 건 괜찮은데 이걸 자주 경험하면 계속하면 시계를 가지고 와서 옆에 조절 버튼을 맨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시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장 나겠죠. 망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시계가 고장 납니다. 아. 그러면 뭐 수면 질환, 암 등등등 뭐 당뇨 여러 가지 질환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매우 높아집니다. 아하. 근데 그럴 법하죠. 컴퓨터에서 시계를 고장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라이스 대학에서 만든 건데 네네네. 그 식물도 생체 시계가 똑같이 있거든요. 어허. 거기에 이제 얘는 낮밤을 정상으로 준 거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미래가 많이 다르죠. 아, 그러네요. 네. 낮과 밤을 제대로 지켜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센세이션했던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거든요. 그냥 그 마트 가가지고 배추 산 다음에 두 개 똑같이 뗀 다음에 얘는 정상으로 얘는 낮밤 바꿔서 그냥 한 것뿐이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정말 건강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낮밤 교대 근무자뿐만 아니라 낮밤을 이제 많이 바꿔서 살게 된 이유가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네,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스마트폰이 출현한 이후에 수많은 정신질환과 수면질환과 네. 여러 가지 질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그래도 보실 때 괜찮게 하시려면 그 요새 그 뭐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 폰이든 그 나이트 시프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노랗게 만들어주는. 왜냐면 저희 생체 시계가 그 블루라이트에 가장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이걸 쓰면 그나마 좀 낫긴 낫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히 사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 생체 리듬이 이제 저희 이제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저희 그 수면을 결정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여기 보시는 이제 슬립 프레셔라는 게 있고, 좀 전에 배우셨던 이제 일주기 리듬이 있는데, 슬립 프레셔는 뭐냐 하면 수면 압력이잖아요. 수면 압력. 그러니까 자는 동안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수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자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자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일주기 리듬이 저희의 이제 수면 트레스홀드 역치란 걸 결정하는데, 이게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요. 24시간 주기로. 이 수면 압력이 얘보다 높아지면 그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자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는데 뭘 또 자고 싶어. 아니,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죠. 압력이. 근데 그게 이 역치보다 낮아지면 그때 깨무로 바뀌는 거예요. 충분히 잤다고. 그럼 이제 깨어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자고 싶죠, 계속. 올려가죠. 네. 근데 그렇다고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이게 뭐보다 높아지면 수면 역치보다 높아지면 그때 깨면서 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졸리게 만들어주고 깨게도 만드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검은색 그래프랑 이 노란색 그래프를 현실에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측정이 안 되는군요, 이게. 가능은 한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피를 1시간마다 계속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호르몬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의 요 노란색 검은색 그래프고 내일 걸 알고 싶으면 내일도 계속 피를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면 요런 우리가 언제 깼고 자고 요거는 알 수 있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얘는 쉬운 데이터. 스마트워치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자세한 건 설명 안 하겠지만 요런 수면이 압력과 일주기 리듬이 변화하는 걸 생물학적인 걸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번역했다 칩시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럼 번역을 하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적분할 수 있군요. 네, 적분하면 요 수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면 압력이 어떻게 증가하고 내려가고 깨어 있는 동안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이분이 교대근무제라서 매우 많이 올라간 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주기 리듬이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도 여기는 다행히 그럼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충분히 잤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이 실제 간호사분인데 이분이 이때 일어났어요. 네. 잘 일어났을까요? 잘못 일어났을까요? 좀 더 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슬립 프레셔가 수면 압력이 언제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노란색 선보다 더 내려갈 때. 그렇죠. 원래는 요때 깼어야 충분히 잘 주무신 건데 어때요? 부족하죠. 그러면 이때는 불충분하게 주무셨다. 좀 더 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알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더 자고 싶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미리 알 수 있다.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더 자고 싶어도 더 잤는데 사실 너무 많이 잔 거네요. 과하게 많이 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잤는지 적게 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그게 1번인데 근데 그걸 아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할까 싶지만 요걸 보시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 자,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검은색 바가 뭐냐면 실제로 잔 시간, 회색이 저희 모델이 이제 알려주는 필요 수면량인데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분은 이때는 충분히 잘 잤어요. 두 번째 날은 부족하다. 그래서 파란색 박스는 잘 잔 날, 빨간색 날은 부족한 날인데 재밌는 건 요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요 검은색 바를 보시면 어느 때가 더 많이 잤습니까? 빨간색 때가 더 많이 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는 불충분이에요.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5시간이 충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8시간이 부족한 날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어떻게 잤느냐, 또 침대에 언제 들어가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수면량은 매일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매일요? 네. 많이 달라지네요. 여기 회색 한번 보실래요? 처음 날부터 2주치 한번 보시죠. 회색이. 조금씩 이런 날들은 되게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필요한 만큼만 딱 자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럴지를 이제 궁금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했냐면 간호사 3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 간호사 3분이 어떤 간호사냐면 TST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평균 수면량이거든요. 2주 네네. 동안 몇 시간 잤는가. 네네네. 뭐 6.6시간이니까 대한민국 평균적인 6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차이는 없어요. 침대에서 잔 시간 자체는. 근데 보면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잘 자는 것 같고. 파란색 우리가 하라는 대로 굉장히 제일 적게 잤는데도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비슷한데.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 뭐냐면 ESS라는 건데 ESS가 뭐냐면 네. 그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졸림 정도 지수거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졸림을 많이 호소합니다. 근무 중에. 그러니까 이 교대 근무 세계에서 미스테리가 뭐였냐 하면 네네네. 평균 수면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졸리다 그러고 이 친구는 멀쩡하다 그러고 그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꾀병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란 거기도 하고 이 연구가 알려주는 얘기는 평균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수면을 매일매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똑같은 6.6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수면 시간을 쓰지만 네. 이 회색에 따라서 자는 분들은 근무 중에 덜 졸리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주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었을 수 그렇죠. 있겠네. 그러니까 이분은 요 이틀만 졸리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고 이분은 절반을 졸리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명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희 전체 첫 연구에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희 모델이 예측한 대로 잘 맞춰서 주무신 분이거든요. 평균 수면 시간은 비슷한데 네네. 그랬더니 근무 중에 졸림 정도가 떨어지는구나. 네, 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첫 수면 연구였어요. 이게 직접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이 논문을 쓰고 사실 뭐 그냥 늘 논문을 쓰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사실 제가 2년 전에 안돼 과하게 이란 제 첫 유튜브 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항성님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네네네. 사실 뭐 수식이 등장하니까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 어떤 반응이 제일 많았냐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수백 개를 달아주신 다 뭔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빨리 앱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네. 흘러가는 이야기로 근데 필요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진짜? 네.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네. 여기 잠깐 깨졌는데 이름은 슬립 웨이프라는 앱이고 여기 앱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 이 회색 바 길이를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침대에 누우면 오늘은 6시간 주무셔야 돼요. 오늘은 7시간 주무셔야 돼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네, 저도 사실 저는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해외여행 갈 때도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왜 출시를 안 한 겁니까? 아직? 그래서 그렇죠. 사실 어플 아직도 안 나왔나요? 네, 이게 며칠 전 계속. 네. 네. 지금 저 일론 머스크인가요? 아니요.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의 시간인가요? 사실 앱은 개발은 이미 다 됐었는데 약간 뭐 어떤 그러니까 저는 좋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검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임상 실험을 한번 했고요.
실험 결과는 이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논문 이제 그 써서 이제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네.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앱을 잘 따라하시는 그룹이 있고 드렸는데도 안 쓰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따라할 수가 하는 그룹이 있는데 따라하시는 분은 근무 중에 얼럴트니스가 이렇게 증가했고 안 따라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소한 걸 이제 딱 보고 아, 그래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신을 이제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내과학에서? 네, 그래서 150명 지원 모집했는데 네, 1000명이 지원하셔가지고 네. 그중에 이제 150분을 선발해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앱이란 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50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몰라요. 이제 버그가 없으면 이제 출시가 될 올 수 있는데 봄이나 뭐쯤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근데 네. 버그가 또 발견이 되면 네.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되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앱이란 걸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랑 학생 한 명에서 둘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앱이란 걸 개발하려면 원래 회사 하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저희 대학원생 한 명과 교수 한 명이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앱만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연구를 하는 와중에 짬짬이 하고 있는 거라 죄송합니다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앱 언더라잉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핸드폰 스마트워치 사시면 수많은 수면 앱이 전 세계에 존재해요. 네네네. 근데 왜 사람들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느냐?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수면 앱. 네네. 혹시 스마트워치 쓰시나요? 쓰긴 쓰는데 잘 수면 앱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죠.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워치를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고 샀잖아요. 일주일은 보셨죠? 네네. 그렇죠. 수면 맞아. 근데 한 2주 지나고 나서는 귀찮아서. 그렇죠. 그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현재 수면 앱들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어제 몇 시간 잤고 뭐 램슬립이 뭐 어쨌고 그래서 당신의 점수는 85점이고 다 어떤 거? 어제 과거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해요. 미안한데 그쵸.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고 맞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센서 개발을 해가지고 참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나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수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쓰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측을 하면 저희 앱은 그걸 가지고 내일 졸릴지 안 졸릴지 오늘 어떻게 해야 내일 어떨지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가 더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궁금해요. 그렇죠.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죠. 어제에 대해서 아무리 브리핑 해줘봤자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렇죠. 과거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거지. 그 설명은 사실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미래를 잘 예측해 주니까 그 짐 사이먼이 대단한 분이 된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를 하나 요거랑 해당하는 걸 더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미적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새 핫한 AI라는 걸 결합하면 이제 더 강력한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몇 달 전에 출판된 논문이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요새 이제 우울증, 조울증이 문제잖아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을 몇 년 동안 이분들의 스마트워치를 채워가지고 이분들 수면 패턴을 쭉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고대 이현정 교수님, 저희 공동 연구 하시는 분이 감사하게도 한 3, 4년 동안 160여 명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면 데이터를 매일매일 이렇게 트래킹을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하루에 몇 시간 잤는지 이런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까
요게 이제 저희 아까 수리 모델 미적 분학을 적용하면 번역해서 검은색 라인이 어떻게 바뀌고 네네. 뭐 서케디안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인덱스들을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이호섭 님의 뭐 서케디안 리듬 페이즈가 네. 뭐 원래는 9시간의 픽이어야 되는데 뭐 네. 1시간 앞으로 당겨졌다든지 뒤로 미뤄졌다든지 아니면 진폭이 너무 약해졌다든지 네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 평균 오늘 몇 시간 잤고 뭐 몇 번 깼고 뭐 등등등. 그럼 그 지표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피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피처들을 AI 알고리즘,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뭘 예측하고자 했냐 하면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언제 우울해지고 조증이 오는지를 예측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1년 내내 우울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울해져서 한두 달 이게 있다가 그쵸. 멀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용하는 정보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수면 데이터. 수면 데이터는 요새 쉬운 데이터입니까? 어려운 데이터입니까? 쉬운 거죠. 데이터. 스마트워치만 있으면 네.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수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좀 변형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예측해서 과연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정확하다면 몇 퍼센트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측의 정확도가. 글쎄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70%? 60, 70%면 저도 그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요거는 하이퍼매니악이라는 질환이고 네. 95%, 조증은 98%, 와. 우울증은 80%로 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울증은 사실 꼭 수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점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괴롭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좀 정확도 낮는데 그래도 수면에서 만 이용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하군요, 수면이. 네. 그래서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인데 요 Y축이 뭐냐면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울증이 올 확률을 매일매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수면만 가지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 뜨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당신이 우울할 확률은 가능성이 20%, 80%. 근데 이렇게 100% 가까이라고 예측했을 때 보시면 실제로 이 우울증 환자가 디프레션 에피소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안 오긴 했는데 이때는 아마 병원에 안 왔을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냐면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동안 당신 이렇게 안 주무시면 우울증 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주무셔야 돼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이제 극복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꼭 약을 먹지 않아도 그렇죠. 그거 단계 가기 전에 네. 미리 수면만 잘 조절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실 서케디안 페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체 시계가 아까 조절 버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조절이 잘못되면 우울증, 조울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 수면 데이터를 가지고 우울증, 조증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왜 예측률이 60, 70%에 그쳤냐 하면 서케디안 페이즈를 못 넣어서요. 근데 서케디안 페이즈는 스마트워치에서 몰라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노란색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노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수면 데이터를 저희 수식에 집어넣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이용해야만. 그래서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구한 생체시계 정보랑 AI를 합치면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 뭐 수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수학적 언어로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기분장애 환자애들 웨어러블 기계에 딱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저희 예측은 뭐 이런 게 돼요. 이분이 이제 병원을 요때 가시긴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맞아요. 질병인 거죠.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네. 그 정신질환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수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요. 이게 잘 잔다는 것도 그냥 마냥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그때 필요로 자야 하는, 되는 필요한 맞아요. 만큼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네네네. 거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대충 일정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맞아요. 규칙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나는 대충 뭐 7시간은 자야 깨우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다 하시는 경우. 분들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게 사실 오늘 강의는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갤럭시 워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수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들이 어떤 걸 해주냐 하면 어제 몇 과거. 시간 잤는지, 어. 어제 램, 비램이 얼마였는지, 뭐 수면 점수. 근데 일주일 이상 보질 않아요. 왜? 과거 이야기니까. 네. 사람은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음. 형님은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어제 날씨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어제 그쵸? 날씨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저 한 번 해봤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요? 네. 서비스가 안 돼요. 음. 어제 날씨는 구글에서 안 나와요. 그쵸. 네. 근데 여기에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미적분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을 배우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 바뀌는 게 이게 미적분학이거든요. 바뀌고 거기에다가 AI를 적용하면 뭐를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어떤 있다. 거? 예를 들어서 수면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어났는데 딱 이거 보면 네. 오늘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컨디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맞다는 거,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앱은 그걸 넘어서 실시간으로 제 각성 상태를 예측해줘요. 그래서 0점을 기준으로 양수면 쌩쌩한 각성된 거고 것. 음수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할 동안 다 쌩쌩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이제 오후에 졸리다가 예측하는 날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각성도 예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 상태도 예측할 네. 수 있게 됐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 치료법이란 건 뭐냐면 뭐 요런 겁니다. 이제 똑같은 치료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이제 파이자랑 같이 신약 개발하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여기 이제 파이자에 계시는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생체 시계 조절 약인데 이렇게 약 먹으면 조절 버튼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 먹으면 시창급복 바로 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하루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3배 차이 납니다. 와, 그렇군요. 똑같은 약인데. 네, 네. 그래서 시간 치료법이 뭐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아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렇군요. 놀랍게도 대부분 약이 그래요. 그러네요. 타이레놀도 그래요.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부작용도 다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항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림프종이란 그 함이 있는데 항암 치료 보통 6번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 받는 분도 있고 오후에 있는 분도 있는데 다른가 봤더니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후에 치료받으신 분이고 여기가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이거든요. 오후에 치료받은 분은 5년 후에 생존 확률이 높네요. 98%인데 와, 이렇게 오전은 차이 난다고? 75%예요. 진짜. 10배. 와, 차이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근데 여성만. 남자는 차이가 또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골수 있잖아요. 백혈구 만드는. 네네네. 골수가 매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오전에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오후에는 좀 덜해져요. 오전에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항암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골수가 활발할 때 들어오니까 부작용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오전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높았던 거고. 근데 신기한 건 남자는 차이가 별로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네, 맞아요. 여성은 차이가 있다. 시간 치료법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시간 치료법을 잘 적용하려면 우리 몸의 시간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는 오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시간은 오후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그 노란색 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노란색 선이 뭐냐면 우리 몸의 실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시간 치료법이 도입이 된다면 내일 내가 어떤 치료 행위를 할 때 이 시간에 받는 게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시간을 아는 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네, AI랑 미적분학을 합치면 뭘 할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거가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뭐 수면 혹은 생명 시스템에 관해서 요 이야기를 했지만 비단 이런 의생명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금융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너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점점 더 이게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돌이켜보면 이렇게 수학 교육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요 책을 사실 쓰게 됐습니다. 사실 겨우겨우 썼고요. 사실 연구를 하는 생명의 언어라면이라는 건데 사실 제목도 이제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왜 언어일까? 언어일까?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랑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 아시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사실 어른들한테도. 사실 우리 언어를 하나 배워야 된다면 저희 때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외국인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청나게 메리트였죠. 직장을 구하는 데 대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는 게 회사 뽑을 때 큰 메리트 됩니까? 뭐 중요하긴 한데 요즘엔 번역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요새 가장 큰 게 뭡니까? 누구랑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컴퓨터랑. 그렇죠. 근데 컴퓨터랑 소통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사실 수학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밍은 요새 뭐 AI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C 레벨의 사람들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코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실 저희 동네 초등학생들도 해요. 근데 그 B급은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코딩으로 되진 않아요. 수학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부 수준에. A급은 누구냐면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그 사람은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빅테크에 있는 CEO들이나 이런 분들 소개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수학을 맞아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배웠던 그 미적분학이 진짜 쓸모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또 책도 썼고 가끔 이렇게 방송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AI를 만나니까 더 배가가 되는 거죠. 더 배가가 됐어요.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AI가 없다면은 숫자로 바꿔도 이걸로 뭐가 쓸모가 없었어. 예측하기 어려웠어. 근데 맞습니다. AI가 들어가니까 계산이 너무 빠르고 이게 적용되니까 엄청 효과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뭘 공부해야 돼, 어떤 걸 관심 가져야 돼 하면 수학, 생명의 언어, 수학을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사실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으니까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을 텐데 사실 수학 어디다 써먹어야 했을 때 저도 사실 딱히 할 말이 저도 없었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대학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 뭐 쾌감이 있어요. 하긴 뭐 대학을 그래서 잘 갔어요.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는 더욱.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거든. 적어도 교수님도 얼마 전까지 못 했어요. 근데 AI가 나오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딸과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얘들이 뭐 굳이 수학을 해야 되나 했는데 요새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유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어떤 걸 사람이?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재균 교수님하고 세상에 수학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재밌는 수학 얘기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까 그 앱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수면 장애 막 그리고 네. 스트레스 막 되게 많은데 이런 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짜 저는 오늘 좋았던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 천차만별이다. 이 부분은 금융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네. 얘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재균 교수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